잠깐 휴식 시간을 다들 가지셨습니까? 그 회계라는 내용이 다소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안내드릴 세무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나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의사항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사실 봤던 게 이제 기업의 크게 보시면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대표라는 재무제표인데 이러한 재무제표로 그 기업의 외형이라든지 체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신 분들일수록 그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뭐 대략적인 그 기업이 어떤 지금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다시피 크게 자산, 부채, 자본인데 부채와 자본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돈을 모았냐. 즉, 부채가 많으면 타인 자본이고 자기 자본,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의 안정성을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 안정성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라는 이제 경영지표인데 부채 비율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자본분의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자기 자본 대비 남한테 빌린 타인 자본이 몇 배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 스타트업이나 정부 지원 가치 참여하실 때 이러한 부채 비율을 보통 뭐 500%면 500%, 조금 엄격하게 보는 데들은 뭐 350%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는 업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표님들이 간혹 보면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정성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작성을 잘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무지표 관련된 정량적인 지표 작성하심에 있어가지고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특히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저기 있는 부채 비율, 즉 부채 비율이라는 그러니까 그 지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즉 자본분의 부채다. 저 분모분의 분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우리 그 젊은 분들 청년 창업을 하실 때 초기 자본금을 너무 적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금을 너무 적게 해버리면 자본은 작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에다가 뭐 가수금 형태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뭐 어떤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돈을 빌린다든지 이래버리면 분모의 부채는 고스란히 잡히는 반면에 자기 자본이 적다 보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면서 가지고 가점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채 비율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을 가지고 왼쪽에 즉 차변 쪽에 자산인데 자산도 우리가 보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유동자산은 이제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다다음 달에 우리 회사가 뭐 돌아오는 만기가, 즉 대출을 내가 빌렸는데 회사가 한 3천만 원 정도 다다음 달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다다음 달에 3천만 원 정도 갚으려 그러면 지금 회사의 통장에 3천만 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당장 다가오는 만기를 이걸 상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유동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갚아야 될 부채는 상당한 시일 내에 돌아오는데 반면에 회사의 자산이 다 토지라든지 건물과 같이 비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들에 몰려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고 한다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만큼의 현금이나 예금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지, 예, 요걸 보는 게 이제 유동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손익분기점 말씀을 드렸죠. 즉 회사의 변동비라든지 고정비가 지출이 됐을 때 적어도 회사가 사업 실적, 즉 매출액이 적자가 나지 않는 정도. 그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들은 일단 처음에 손익분기점을 언제 달성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동종업계 대비 평균적인 이익률이 언제쯤 달성 가능한지, 세 번째는 이러한 이익률이 또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 또는 이익률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손익계산서에서 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또는 우리가 국고 보조금 또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정부 지원금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만기에 뭐 어떤 만기라는 개념이 있고 또는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지 따라서 좀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보통 뭐 상환에 대한 의무는 없죠. 없고 뭐 비목대로 내가 집행을 못했을 때 뭐 환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상환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원금은 수익 어떤 성격이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관련된 지원금인 경우에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업 외적인 수익, 즉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아까 제가 영업적인 수익이 있고 영업 외적인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뭐 물건을 팔아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원받은 거죠. 예,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 외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 반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걸 우리가 단순히 수익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받은 만큼에 대해서 해당된 비목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셔야 되죠. 그게 재료비가 되었든, 뭐 인건비가 됐든, 어쨌든 어떤 그 초기에 우리가 집행하기로 했던 그 비목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초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회사 내에 그런 어떤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도 늘어나고 자본도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자금만큼 고스란히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 내에 남는 자금은 없죠. 없기 때문에 재무상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초기에는 자산이나 자본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제로에 뭐 수렴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인건비가 됐든 재료비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비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각 분류되는 계정 과목만 다르다 뿐이지 최종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로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손익계산서에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회계처리 편의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원금을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을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좀 전에 봤던 1항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지원금을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래 비용으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비용에서 요거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에서 바로 차감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비용을 쓰긴 썼지만 우리 회사 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마치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것처럼. 즉, 비용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효과나 영향은 좀 전에 봤던 1항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받은 만큼 집행을 다 해버렸으니까 재무상태표에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는 영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반대로 요 이완했을 때 하나의 어떤 실익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스타트업과 같이 초기에 사업 실적이 잘 안 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잘 안 나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영업이익이 잘 안 나는데 불구하고 어떤 비용을 집행한 것을 비용을 고스란히 반영해버리는 경우에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실적이 적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형태로 적자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용은 비용대로, 영업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대로 이렇게 반영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처럼 비용을 어떤 보전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비용에서 그냥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시면 그 비용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효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좀 줄인다든지 또는 플러스 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 증가를 우선시할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회계 처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담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간혹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 분들이 하다 보면 지금처럼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걸 혹시 뭐 매출액으로 반영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도 물어보시긴 해요. 근데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회사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라면 매출액으로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기업의 기준의 매출액 계정 중에 보면 보조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또는 보조금 매출이 아니라 기타 매출이란 계정 과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어떤 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회사의 정관이라든지 또는 회사 내에 어떤 그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지원금과 상당하게 밀접한 어떤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지원금이 우리 회사의 어떤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금을, 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일환의 영업 수익으로 반영을 하고 반대로 그 집행되는 비목 중에 연구비라든지 개발비가 있으면 경상결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경상개발비로 반영을 하되 비용으로는 반영은 가능하지만 우리 회사가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까지는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지원받은 걸 가지고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연구개발비라든지 경상개발비로 비용으로 반영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정상적인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개발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 그런 명목, 그런 용도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회계 내용이었고, 이제는, 기초적인 세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 Q&A 형태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이제 매년 국세청에서 세금 절약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발간되는데, 그 내용을 일부 좀 참고하였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부가치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연간 그 세무 스케줄에 보면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나오는 세금이 바로 부가치세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 단계가 부가치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가치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 상품이나 용역을 이렇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치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게 당연히 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즉 내가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우리 회계에서 보면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이익을 도출하는 그 구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도출한다. 그리고 이 부가치세라는 것은 일종의 간접세입니다. 소비세이자 간접세의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보통 부가치세를 낸다고 했을 때 본인이 부담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업자 또는 상대방 소비자로부터 부가치세를 대신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 부가치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어떤 그런 세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크게 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금들은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든 보통 1년을 단위로 합니다. 1년을 단위로 하는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1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을 단위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보통 우리가 상반기를 1기라 그러고 하반기를 보통 2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1기와 2기를 다시 3개월 단위로 구분해서 1기, 즉 1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1, 4분기를 예정신고기간, 2, 4분기를 확정신고기간, 그 다음에 2기도 다시 3개월 단위로 3, 4분기를 2기 예정, 그 다음에 4, 4분기를 2기 확정,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다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신고를 4번 하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는.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그만큼 외형이라든지 어떤 회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법인 사업자는 신고를 1년에 4번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즉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즉 상반기 1월부터 6월이 종료되는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종료되는 다음 달 25일, 즉 1월 25일까지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를 두 번을 한다. 물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가 아닌 영세한 규모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신고를 한 번만 합니다. 즉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한 번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중에서도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 되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법인 사업자는 국가에서 신고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되 3개월 단위로 국가에서 저번에 냈던 세금의 절반만큼을 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번 6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내었다. 그러면 올해 과세기간 들어와서도 너희가 뭐 저번 과세기간과 올해 과세기간에 크게 사업 실적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저번에 6개월 동안에 200만 원을 냈으면 올해 6개월에도 2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냐. 대신에 그 200만 원의 절반이 100만 원 정도를 요번 3개월 동안에 미리 이렇게 내라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정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3개월 단위로 납부는 하셔야 돼요. 3개월 단위로. 대신에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사업 형태를 또는 기업 형태를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기업으로 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요걸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일단 제가 먼저 세무적 관점에서 먼저 안내를 드린다면 일단 과세 체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체계에서 개인 기업은 당연히 개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반대로 법인 기업은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세란 게 별개의 다른 어떤 세금이 있는지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 소득세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어찌 보면 소득세의 개념이죠.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기업은, 이제 큰 차이가 이제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또는 급여 또는 아까 제가 1인 기업은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에 대한 어떤 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소득이 법에 정확하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부동산 임대소득 등등등. 또는 우리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뭐 양도소득이라든지. 어쨌든 이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하고 회사 임원 또는 주주는 별개죠.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가져가는 요 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법인의 좀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대신에 법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런 공식적인 급여라든지 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주라서 배당을 받아간다든지 그런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니라면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유용할 수가 없죠. 만약에 유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그 금액이 좀 크거나 경우에는 뭐 횡령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세무나 회계상으로는 회사의 어떤 업무 관련성 없이 그냥 인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걸로 봅니다. 아까 제가 단기 대여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입금 이런 계정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인을 하실 거냐 법인을 하실 거냐 이 좀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이 법인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좀 애로사항이자 단점이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어떤 그 사업 특성상 뭐 대외적으로 자금을 조금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뭐 법인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개인 기업을 하실 수밖에 없죠. 음. 그다음에
세율적인 측면에서도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있는데, 개인 기업은 6%에서 45%까지 이렇게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법인은 9%에서 24%까지. 물론 24%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야만 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법인 세율은 한 9% 정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0% 남짓이라 보시면 돼요. 1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개인 어떤 소득세에 비해서 명목 세율이 뭐 작게는 절반, 뭐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죠.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조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명목 세율이 개인 기업에 비해서 법인 세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법인세가 이렇게 낮아서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 할 수 있지만 낮은 법인 세율을 부담한 요 이익을 가지고 다시 이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아까처럼 대표이사가 가져간다든지 주주가 가져갈 때 또는 그러니까 가져가는 당시에 근로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으로 추가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해보면 결국에는 개인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와 세금 부담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꼭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뭐 2,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과세 표준이 2,1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법인으로 하시라라고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보다도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저는 이제 가볍게 시작하실 때는 개인 기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보통 말씀을 드리죠. 아무래도 개인 기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서는 설립이 뭐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법인은 별도로 법원에다가 법인 설립 등기도 해야 되고, 또 법인 설립함에 있어가지고 뭐 자본금이라든지 또 그 구성원에 대한 주주 구성이라든지 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또 많을 수도 있고, 물론 요즘에는 1인 기업도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개인 기업에 비해서는 설립 등기라는 제도가 설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또,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개인 기업은 내가 조금 이렇게 내가 원했던 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폐업을 하면 그만인데, 법인은 단순히 폐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이 법인을 해산을 한다든지 또 청산을 한다든지 어쨌든 등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법인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경력이 조금 뭐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통 개인 기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추후에 뭐 신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물론 전환도 우리가 뭐 포괄 양수도라든지 현물 출자 방식이라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고민하면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통 안내를 드리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이제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계세요. 보면 예를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 형태가 주로 나는 뭐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B2B 형태이지만 뭐 2차 밴드나 3차 밴드와 같이 큰 기업들, 그 기업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 법인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법인은 어떤 그런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하고만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한테 맞는 사업 형태. 요걸 이제 고민하셔서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꼭 이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을 동시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법인의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판단을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와중에 이제 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할 거냐 아니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인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간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요 차이를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일단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대신에 이제 물건을 팔 때도 부가가치세가 10%. 반면에 물건을 매입할 때
매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부담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일반 과세자라고 하고,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해야 되고 또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연회 매출액이,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과거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뭐 4,800만 원 적인 4,800만 원인 적도 있었고, 뭐 8천만 원인 적도 있었고 한데, 지금 현재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내 1억 4백만 원입니다. 1억 4백만 원. 그래서 1억 4백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관이과세자가 그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태 중에 나는 제조업을 하고 싶다. 제조업은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업종들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예를 들어 뭐 도매업이다. 도매업도 역시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고 일반 과세자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사업자 등록할 때 도소매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소매는 도매와 소매를 합한 거기 때문에 도자가 들어가는 순간 간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가 하시고 싶으시면 도자를 빼고 소매만 넣으셔야 돼요. 소매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됩니다. 되는데 특정 지역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데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여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지역이 정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영세하다 이거죠.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납부를 굉장히 간편하게, 간소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제도가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우리 일반 과세자는 아까 보시면 매출액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판매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10%인데, 관이과세자는 10%가 아니고 1.5%에서 많아봐야 4%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면 4%, 뭐 제조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1.5%라든지 2%라든지 어떤 업종마다 이 간이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작죠.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를 오롯이 다 환급 또는 공제받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내가 설령 부가가치세를 10% 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매입 금액의 0.5%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나머지 9.5%만큼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내가 뭐 크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내가 사업 초기에 기계를 뭐 크게 산다든지 또는 재고를 크게 많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간이과세자가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초기에 부가가치세를 10% 부담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10%를 다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내가 사업자 등록하는 바람에 그게 다 환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이가 유리하냐 일반이 유리하냐는 역시나 그 사업 형태에 따라서 또는 초기의 현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간이과세자가 과거에는 세형이라서 발행 자체를 아예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세형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좀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거래처가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든지 또는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거래를 꺼려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반 과세자로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바꾸는 방법은 기존의 간이과세자를 내가 폐업을 하고 신규로 다시 일반 과세자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 버리면 이제 업력이 단절이 되겠죠. 단절도 되고 좀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과세자를 내가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간이과세자 포기 라는 어떤 제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까지 그 세무서에다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그 과세기간부터 바로 내가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대신 단점은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해버리면 다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좀 페널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물론 이것도 이제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좀 법이 개정돼서 조금 뭐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제 간이가 유리하냐 일반이 유리하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좀 쉽게 시작하실 분들은 간이로 했다가 추후에 일반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아까처럼 내가 처음부터 상대방이 일반으로 거래를 하길 원한다든지 또는 내가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매입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10%다 안 돼버리면 자금 부담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전에 비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이제 우리가 그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이제 개업 비용이라 그러죠. 개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이제 증빙을 받아두실 때 아직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해서 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형에서 안 받아도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사업자를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그때는 나의 대표자의 그 주민등록번호로 세형에서를 받으셔야 돼요. 세형에서 그 양식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안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반드시 세금공제를 받으셔야만 그게 오롯이 부가가치 10%가 나중에 다 환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가 개업 단계에서 발생했던 그런 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환급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 안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매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 하반기에 내가 또 여러 가지 매입 자료가 많다. 그렇다면 늦어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만 그 6개월 동안에 받았던 매입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결제한 내역이라든지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그런 부가가치세 10%를 다 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늦어도 과세 기간이 끝난 20일 안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늦게 하신 분은 잘 없죠. 요즘에 우리가 보면 뭐 지금 다들 뭐 우리 요 선도대학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과제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도록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처럼 늦어도 요 기간 내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만 세무상의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운계안서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제때 받으셔야 되는데 제때 못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지 못하고 또는 부가가치 10% 외에도 비용 처리까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것만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상대방하고 나하고 거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증빙이죠, 증빙. 증거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계산서는 그때그때, 엄밀히 말하면 그때그때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급 시기라고 하는데, 즉, 공급 시기에 서로서로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주고받고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 이제 세법에는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오늘 물건을 팔았으면 물건 팔자마자 세액연서를 발행해 줘야 되고 상대방은 오늘 바로 세액연서를 받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계속 주고받기가 좀 번거롭다. 번거롭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뒤에 시간을 두고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인정하지 않고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4월 달에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4월 달이란 말은 1월부터 6월까지, 즉 아까 1기라 그랬죠, 제가. 상반기. 상반기 1기 중에 물건을 매입을 했다. 원래는 만약에 내가 4월 달에 물건을 구입을 했으면
그날 바로 세영양서를 받으셨어야 돼요. 근데 4월 달 그날 바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세영양서를 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정상적인 세영양서를 봅니다. 그래서 그 달의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만 세영양서를 받으시면 정상적인 걸로 보고 보통 이때 발급받으실 때는 그 달의 말일자로 보통 내가 4월 예를 들어서 뭐 20일 날 내가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4월 30일자로 이렇게 세액엿을 발행을 해서 5월 10일까지만 받으시면 정상적인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월 10일까지 받아야 될 세액연서를 지나버렸어요. 지나서 6월 달에 받았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지연 발급이랍니다. 늦게 발행했다. 이렇게 지연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즉, 세액연서를 늦게 발행을 한 공급자에게는 그 판매 금액의 1%. 근데 이 1%라는 가산세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그 세액연서 한 장의 매출 금액이 1억이다. 1억이면 1%만 하더라도 가산세가 1%죠. 그러니까 1%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가산세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입자, 물건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5월 10일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실, 그러니까 그 공급을 받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환급은 되는데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벌이죠. 공급자에게도 가산세가 있고 매입을 한 사람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발급받았다. 이거는 아예 늦어버린 경우입니다. 좀 전에 예에서 원래 우리가 상반기라면 1월부터 6월까지 말하는데 부가치세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이 일기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7월 25일까지, 즉 7월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도 내가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못 받고 깜빡했다. 깜빡했든지 아니면 뭐 고의로 못 받았든지 등등 어쨌든 못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 즉 공급자에게는 아까 지연 발급의 경우에는 가전세가 1%였는데 지금같이 이거는 이제 아예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에는 2%입니다. 2%. 2%의 가전세가 부과가 되고 이제 요 2% 가전세도 물론 크지만 이제 가장 큰 페널티는 요 매입자겠죠.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아예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세액엿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세액엿 자체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 10%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산세 아까 보시면 0.5% 가산세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물건 금액의 10%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큰 뭐 불이익이죠. 그래서 반드시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까지는 세액연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해서 기장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간편장부라는 게 있고 복식장부라는 게 있는데 복식부기 장부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봤던 우리 아까 그 회계 시간에 재무제표 봤지 않습니까? 뭐 대차대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복식부기 장부라 그래요. 복식부기 장부. 즉, 복식부기 장부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도의 어떤 회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죠. 반면에 지금 보시게 되는 간편장부라는 것은 그런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국세청에 세금 신고 목적으로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집에서 쓰는 가계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서식은 우리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홈택스에 보면 그 서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은 뭐 양식을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날짜라든지 이 뭐 대충의 이게 아까처럼 뭐 내용만 좀 기록을 하시고, 이게 우리 회사에 뭐 수입되는 건지, 아니면 비용되는 건지, 아니면 수입과 비용이 아닌 뭐 기계라든지 비품을 샀는지,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되는데, 사실 간편장부를, 그러면 이걸 내가 매일 작성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고, 저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 분들한테 안내 드릴 때, 통장 관리를 보통 먼저 말씀을 드리죠. 즉,
요즘에 보면은 그 우리 그 거래하시는 은행마다 그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지죠. 그래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엑셀로 거래 내역을 쭉 다운받아 보시면 날짜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비고란에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20만 원 정도 어디다가 송금을 해줬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20만 원 송금한 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20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소모품비다. 아니면 이거는 뭐 교통비다. 아니면 공과금이다. 이렇게 우리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코멘트를 달아두시면 이 통장 거래 내역 자체가 하나의 장부가 됩니다. 장부가.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기록했다가, 물론 꼼꼼하신 분들은 매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꼭 매월 하기 힘들면 뭐 분기별이 됐든 어쨌든 정해진 때마다 그 통장에다가 날짜별로 그 코멘트만 잘 달아두시더라도 나중에 그게 1년치 모이면 지금과 같이 이게 이제 간편장부가 됩니다. 간편장부가. 그래서 통장 관리만 잘 해두시면 거의 장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런 간편장부는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간편장부란 것은 간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시면 처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신규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이 뭐 회계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간편장부로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준 거죠. 두 번째, 작년에 매출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7,500만 원에서 3억에 미달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업종이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인데 작년에 매출액이 7,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간편장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올해도. 반대로 내가 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다. 제조업인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액이 기준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인데 작년 매출액이 1억 5천이 안 된다. 그러면 간편장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소매업체인 경우에는 3억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3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올해 간편장부를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업종별로 이 기준금액이 작년에 넘었다. 그러면 내가 간편장부를 하시고 싶어도 간편장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복식부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간편장부를 내가 하는 경우 혜택은 뭐냐면, 이제 장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이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장부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원래는 있습니다. 즉, 내가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금의, 내는 세금의 추가적으로 20% 정도가 가산세로 원래 부담이 되는데 간편장부라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 보통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 초기에 손실 나는데 이렇게 간편장부라도 하면 내가 손실 났다는 것을 적어도 입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손실 난 걸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 이런 손실 난 것을 15년 동안 2월에서 만약에 내가 이후에 회사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 난 것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마일리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난 기업들은 간편장부라도 해두시면은 이러한 손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세 특례라든지 감면 혜택을 주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장부를 하셔야 돼요. 장부 기록을 안 하면 너는 의무도 안 했는데 혜택을 적용 안 해주겠죠. 따라서 이런 간편장부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무를 하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령 내가 간편장부라도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증빙이라도 잘 챙겨두셔야 돼요. 근데 그럼 증빙은 어떤 걸 챙겨둬야 되느냐?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뭐 그 사업자 카드도 등록해 두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현금 거래하지 마시고, 통장으로 이렇게 입출하시면서, 되도록이면 거래 내역 같은 걸도 코멘트를 잘 달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반드시 조금 그래도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두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주요 경비 세 가지. 즉, 매입 비용. 내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산다든지, 원재료를 산다든지, 또는 소모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세원계약서라든지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고 송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3종 세트라고도 하는데 세금계약서, 그다음에 계좌이체,
그다음에 계약서 같은 거. 요 세 가지를 날짜별로 최대한 일치해서 구비를 해두시면 소명하시거나 증빙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임차료 같은 거, 월세 또는 뭐 렌트 비용, 리스 비용 그런 것들을 대해서도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인건비도 제가 아까 회계 시간에 3.3% 원칙인수라든지 원칙인수 자체가 하나의 그게 증빙을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인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계좌이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하셔야만 나중에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항상 실제 지출했느냐, 그에 따른 증빙이 있느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요걸 세 가지를 따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구비를 해두시면 어떻게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초기에 손실 발생한 경우, 제가 좀 전에 그 간편장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손실 발생했다. 올해 적자 났다. 적자 났으면 적자 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어필하는 것이 간편장부다. 그러니까 제가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만 손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랬고 그 손실난 것을 우리가 보통 세무상 용어로는 결손금이랍니다. 결손금. 근데 내가 올해 이 결손금 발생하면 내년에 만약에 회사가 뭐 정상적으로 잘 되면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2월에 시켜줘요. 마일리지 개념으로.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내가 이익이 났으면 이익 난 거에 대해서 전액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발생했던 이 결손금부터 먼저 차감을 해줍니다. 차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결손금을 그냥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이월시켜서 절세상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약간 양날의 검이 있다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손실 났다. 방금처럼 간편장부라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실을 어필하셔서 세무상으로 2월 결손금으로 효과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반대로 올해 내가 이걸 손실난 거를 간편장부로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이 간편장부라는 것도 하나의 장부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력으로 남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의 어떤 히스토리 관리상 올해 손실난 것은 조금 너무 대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자들한테 뭐 투자자라든지 정부기관에 보여주기에는 좀 부끄럽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보다는 적정한 이익률대로 그냥 세금 내더라도 손실 안 내고 뭐 추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여튼 요거는 회사마다 역시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추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추계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장부를 하지 않고, 그냥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그 율대로, 예를 들어, 내가 올해 매출이 100인데, 들어갔던 비용이 130이 발생했다.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30이죠. 그 마이너스 30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간편장부인데, 나는 간편장부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매출이 100인데, 간편장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 매출 100에 대해서 동종업계 평균적인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 100에 대해서 내가 설령 30이 손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종업계 평균적 이익률이 15%이기 때문에 15 정도의 이익이 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15에 대한 이익으로 신고하는 게 추계입니다.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15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좀 아깝고 뭐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간편장부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중소기업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조세 법률이 있습니다. 그 조세 법률에 보면 중소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 제도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수백 가지를 스타트업, 우리 대표님들이 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냐? 그러진 않고, 또 설령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세특례의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여러 가지 특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너희가 보고 가장 혜택이 클 만한 것들을 너희가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가장 큰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적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알면 좋으실 만한 제도를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이렇게 한 표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해두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창업, 첫 번째 중요한 건 창업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창업한 이력이 있는지,
또는 창업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창업이 재창업이 아니라 별도의 업태나 종목, 즉, 뭐, 통계청 분류상, 뭐, 산업 분류표상 내가 업종이 아예 다른 거라든지, 또는 대표자가 다르다든지, 또는 장소가 다르다든지, 어쨌든 창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 물론 업종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장 효과가 크죠. 왜? 5년 동안 50%. 특히나 내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100% 감면입니다. 10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히나 이거는 농특세도 없어요. 농특세라는 것은 뭐냐면 감면받은 세금의 20%만큼을 내기 때문에 원래는 그 감면 효과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 청년인 경우에는 100%를 오롯이 감면해 주니까 아예 5년 동안 내가 매출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뭐 법인세든 소득세 아예 내지 않죠.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세감면이 제일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이 5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6년 차부터는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종 역시나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 우리 지금 다들 뭐 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지방 소재 제조업종인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예, 이거는 뭐 청년이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도소매인 경우에는 10%, 10%.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출액 구분할 때 제품 매출이냐,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인 경우에는 30%, 상품 매출인 경우에는 10%밖에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 구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하는 경우. 고용하는 경우에 이것도 효과가 크죠. 고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방 소재,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 고용할 때, 연에, 1년에 1,550만 원. 근데 3년 동안 해준단 말은 곱하기 3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사람 채용을 함으로써 3년 동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4,600만 원 가량 절세가 돼요. 그래서 엄청 이것도 효과가 크죠. 대신에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950만 원에서 3년 동안. 네. 물론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이 직원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사후관리 요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들은 고용 인원이 제로에서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 최초 내가 고용한 것도 다 이렇게 신규 고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고용 이것도 한번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내가 기계를 뭐 산다든지 물론 중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최초 기계를 산다든지 또는 특허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들어갔던 금액의 10%만큼을 또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인데, 이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는 물론 우리 회계상으로 연구개발비라든지 경상개발비 또는 자산중개 개발비 이런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아까 정부 지원금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부담, 회사가 기업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한 20% 정도 기업 부담을 하죠. 어쨌든 20% 내지 30% 하는데 그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비용도 처리될 뿐더러 여기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까지 이중 혜택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챙겨보시고 대신에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같은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인증을 받고 연구전담요원에 대해서 즉 다른 업과 겸업을 하지 않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에 한해서만 공제가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연구소 인증이 되어 있는데 그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급여로 처리하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로 처리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는 되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에 또 애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급여가 아닌 뭐 연구비라든지 경상개발비로 분류해 두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도 없을 뿐더러 저 위에 있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저거 하나만 잘 적용받더라도 뭐 몇 년간은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기업들도 많죠.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개발 노트라든지 연구개발비 명세서라든지 국세청에서 그 제출 요구하는 서식들이 좀 까다롭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구비하고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뭐 제조업이든 아니면 제조업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연구소 인증이나 설립도 가능하니까 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아닌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정직원 중에 뭐 직원에 대해서
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청년인 경우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90%, 청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3년 동안에 70% 이렇게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2시간 동안 빠르게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각 기업마다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하거나 애로사항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들만 오늘 좀 숙지를 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단계별로 또는 어떤 그런 또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강의라든지 멘토링을 통해서 또 해소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그 Q&A 있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세원기한서 발행 이후에 법인 설립 시에 동일하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자란 말은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과세기간, 즉 1기면 1기, 2기면 2기, 늦어도 그 1기가 그러니까 지금 물론 2기겠죠. 지금 8월 달이니까. 어쨌든 요 2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면 요 기간 동안에 받았던 매입 자료에 대한 부가치세는 다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창업선도대학 그 미덕대인가요? 그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또 이제 창업자분들하고도 오프라인에서 제가 또 이렇게 멘토링도 하고 했는데 그 멘토링 하다 보면 이제 창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까 뭐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할 거냐? 예.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정마다. 즉 회사의 어떤 사업 형태나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으로 바로 하셔야 되는 기업도 있고요. 반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개인으로 시작하시다가 뭐 어느 정도 사업 규모 보고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다. 그러면 연매출이 뭐 한 1, 20억 정도 된다. 그리고 회사 내부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법인 전환이 아니라 법인 개인을 두고 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개인 기업을 그동안 했는데 속된 말로 재무제표가 너무 엉망이다. 그런 기업들은 법인 전환하게 되면 이 재무제표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을 시작하자마자 재무제표가 너무 엉망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차라리 또 단절을 시키는 게 낫죠. 그런 기업들은 법인 전환보다는 신설로 법인 설립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을 설립할 때도 보면 뭐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또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 중소기업 관련된 세공제 감면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따로 신청서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공제 감면 제도는 참 많지만 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간편장부라도 한다.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요 공제감면 제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꼭 복식부기를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해야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셀프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하실 때 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배너에 공제감면 이런 게 뜨거든요. 거기 보면 엄청 많이 종류가 많지만 제가 이렇게 안내드렸던 요 내용 위주로 특히나 내가 아직 창업 기간이다. 5년 이내다. 그러면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저걸 반드시 검토를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들한테 위임을 한다. 위임을 하시더라도 내가 맡겨놨으니까는 그냥 뭐 방임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회계 시간에 비율이라든지 주요 계정 과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혹시라도 상품 매출로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비용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안 잡아두고 그냥 뭐 놔두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우리 회사의 원가율이나 이익률이 매년 너무 들쭉날쭉한 건 아닌지 또는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어떤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또는 뭐 기말 재고가 이상하게 뭐 안 맞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재무 비율들도 적어도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면 회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이런 재무제표는 하나의 어떤 성적표이기 때문에 성적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은 매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제 감면 제도도 일반적인 세무 대리인분들이 잘 챙겨는 주시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검토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인지하시고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예,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 해당 과제 종료 후에 신규 비과제 신청 시 현물료 활용 가능한지? 예, 가능은 하죠. 어쨌든 해당 기업에서 현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현물로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요거는 그 기자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건당 금액이 당연히 100만 원이 넘으면 감가상각 자산이겠죠.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음, 뭐 감가상각비 처리도 5년 동안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이 기자재를 활용해서 현물이기 때문에 이 현물이란 말은 이제 우리 어떤 현물 출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부담,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 기업에서 이제 구입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현물로 활용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질의 하나 또 오신 게 이제 제조업이고 면세 사업자다. 현재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신데, 정보통신 판매업인데 해당 사업만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면세 사업자임에도 해당 업종이 추가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 외에 면세 사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별개의 사업자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아니면, 면세 사업을 여기 과세 사업에다가 얹어서, 즉, 업태 종목을 추가를 해서 겸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겸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서는 과세, 면세, 겸용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 하나로 나옵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제 세응계산서라든지 어떤 증빙을 발행하실 때는 이게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이, 그러니까 매출이다 그러면 세응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이게 면세 관련된 업종에 대한 매출이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만 나중에 손익계산서 매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세, 면세 구분해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도 역시나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과세, 면세 구분을 해주셔야만 과세 매출 신고되고, 뒤에 계산서 발행에 따른 면세 매출 신고가 따로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기존의 과세 사업에 면세 사업을 업종을 추가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 예. 대신에 추가해서 겸업하시는 경우에는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이기 때문에 구분 격리하는 요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족하나마 짧은 시간 동안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